안녕하세요. 브릿지 조원소 JYP 박진영입니다. 저희 둘이 스튜디오에 나온 건 좀 오랜만인데요. 네, 오랜만인데 오늘도 다정하게 좀 다정하게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자마자 이 장기 전세 주택을 좀 직접 소개를 드렸어요. 반응이 또 뜨겁기도 했고 질문도 되게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입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따로 Q&A 시간을 좀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랑 SH공사에 직접 저희가 좀 문의를 해가지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Q&A를 엑기스만 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쟁률과 가점 커트라인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나름 또 자료를 입수 분석을 했으니까요. 이 내용도 끝까지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좀 시작해 볼 건데 장기 전세 주택이 뭔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장기 전세 주택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기 전세 주택은 그 오세훈 시장이 2007년 주변 시세 이제 80% 이하의 전세가에 좀 최장 20년까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한 전세 제도인데요. 주거 안정 그리고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 좀 이렇게 깨본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싸게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셋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것도 이제 시세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가 40차거든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번 회차에 좀 간략하게 좀 개요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1900세대를 모집을 하는데요. 신규로 강동 리에파크 13단지가 339가구 그리고 보람의 자이가 26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이 장기 전세 주택이 조금 복잡한데 크게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가 SH가 직접 지은 공사 건설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기존의 이 재건축 재개발 주택을 매입한 매입형 주택이 있거든요. 이 강동 리에파크 같은 경우에는 SH가 지은 건설형이 되는 거고 보람의 자이는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매입한 매입형 주택이 되는데요. 신규로 공급되는 것이 365가구가 되는 거고요. 기존에 또 신규로 이미 공급했던 단지 중에서 거주하시던 분들이 나가서 공가가 생긴 주택을 또 새롭게 공급하는 가구 수가 218호가 되겠고요. 그리고 새롭게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예비 입주자를 모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비 입주자 1300세대가 포함돼서 총 190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꼭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1순위 및 우선 공급 대상이 되고요. 이 순위별 이 일정에 맞게 꼭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순위에 속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설명은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뒤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일하고 27일은 각각 2순위와 3순위 청약일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1순위에서 다 차버리면 후순위 접수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SH에서 그 1순위가 끝나고 난 뒤에 경쟁률을 공개하니까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15일, 16일에 일반 공급 기준으로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 10월 14일에 서류 심사 대상자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내년 2월 15일이 됩니다. 청약 접수는 모바일 청약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SH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우편 접수를 하실 수도 있는데 유의해 주시면 좋고요. 사실 이번 장기 전세 주택에서 조금 논란이 된 부분이 있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번에 처음으로 예비 입주자 제도를 모집을 했는데 새로 생겼죠. 그래서 1900가구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 절반을 훌쩍 넘는 1300가구가 예비 입주자니까 이게 사실 실제로 바로 입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풀리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예비 입주자 제도를 왜 하는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회차부터 새롭게 서울시가 도입을 한 건데요. 기존 입주자가 나간 이후에야 이제 새 입주자를 찾게 되면 집이 비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그 신속하게 좀 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예비 입주자 제도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시점 등을 미리 고려를 해서 사전에 이제 집이 빌 가능성을 미리 계산을 하고 예비 입주자를 이제 선정해 두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기존 입주자가 이제 나가게 되면요. 예비 순번대로 입주를 하게 되고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예비 입주자 자격 유효 기간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뒤인 2023년
2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네네. 아, 네. 네네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유효 기간 또 1년이라고 하셨는데 네네네네. 그 1년 내에 실제로 이게 입주가 다 1,300가구가 다 입주가 가능한가요? 아, 그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번 모집의 신규 공급분이 그 고덕강일 13단지 339가구와 신대방동에 이제 보라매자이 26가구 등 365가구가 있는데요. 그리고 공가 발생분 218가구가 여기에 더해집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그 호수는 1900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이를 제외한 나머지 1317가구는 어디로 갔느냐 이 얘기가 되는데, 이 나머지 1317가구가 신설된 예비 입주자인 상황이라서 그 부풀리기 논란이 좀 나오기도 한 건데요. 서울시는 기존 입주자가 퇴거하더라도 다음 입주자 선정 시까지 길게는 수개월간 비워진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것을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돼 내년 말까지는 그 실입주가 가능한 물량이라서 이렇게 포함을 시켜도 무리가 없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이게 내년까지 아무튼 네네. 입주가 가능한 물량이다라고 이제 서울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뭐 1,300가구를 산정한 근거가 있을 텐데 이게 네네네. 기준이 어떻게 있는 건가요? 그 서울시와 SH에 따르면 1,317가구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서 산정됐다고 합니다. 이 산정을 하는 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져나갈 것인지에 대한 예측인 거고 곱하기 1.5배수를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지는 건데요. 이게 이제 나름대로 좀 합리적인 산술 시기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확정치는 물론 그 내년 말에 도래해 봐야지 정확한 숫자는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 말까지 실제 입주가 가능한 물량이다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가능한 좀 빈집 기간을 좀 줄이고자 그렇죠. 미리 좀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빈 기간을 없애고 스피드 공급이 가능하게끔 조치를 한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예비 입주자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네, 네. 다른 주택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다른 전세 주택을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다음번에나 뭐 신청을 못 하나요? 그렇죠. 이게 예비 입주자라는 게 처음 신설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궁금하실 거예요. 그 예비 입주자로 당첨이 돼도 다른 임대주택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이번에 공급한 장기전세 예비 입주자로 기다리셨다가 입주하셔도 되고 또 이제 당첨된 다른 임대주택에 계약을 해도 됩니다. 그 다른 임대주택에서 거주를 하시다가 이번에 공급한 장기전세 계약 체결 시기가 도래했다. 네. 그러면은 또 장기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페널티나 불이익은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 예비 이렇게 찜해놔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예비 입주자로 기다려서 나쁠 것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임대주택 살고 있는데 조직이 네네. 조금 좋아 보인다. 그럼 일단 찜을 해놓고 네네네. 기다릴 수도 있겠네요. 가능합니다. 네, 일단 이 두 가지 유형이 이제 서울시에서 공급한 임대주택의 대표적인 유형이어가지고 이제 둘 차이를 되게 궁금해하세요. 겉으로 보면은 일반 아파트에 행복주택도 있고 장기전세주택도 같이 모집하기도 해서 무슨 차이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우선 행복주택은 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인데, 그래서 평수가 전기전세주택보다는 평균적으로 조금 작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특징이 월 임대료를 또 내야 돼요. 보증금도 있고 월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이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전세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어서요. 여기서는 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전세로 사는 것처럼 전세 보증금만 내면 살 수가 있어요. 월세 없이.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월세형이냐 전세형이냐 이렇게 차이를 둘 수도 있고, 평형도 장기전세주택이 조금 더 넓은 편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세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가격이 얼마냐 이게 너무 궁금한데, 그렇죠. 전세 가격을 뭐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뭐 전세 보증금은 또 어떻게 서울시에서 조정을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준으로 또 이 가격이 책정이 되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최초 공급 시에 이제 전세 가격은 주변 시세의 80% 이내에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주변 시세가 급격히 변동을 하게 되면 또 그 변동률 등을 감안해서 그 80% 이내에서 또 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주하시면서 매 2년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게 되시는데요. 그때 전세 가격 이제 인상의 범위는 5% 이내에서 또
제한된다고 하니까 이게 좀 합리적으로 전세가 책정이 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변 전세 시세가 또 왜 종전보다 좀 하락하게 되는 경우들도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그 시세라든지 주거비 물가지수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전세 보증금을 또 돌려드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평형별로 좀 전세 금액을 또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로 보면 될까요? 그 전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전세금은 주변 시세의 한 65%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예, 25평형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평균 4억 원대, 그리고 33평형 8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4억 3천만 원, 그리고 42평형 그러니까 8호제곱미터가 초과하는 경우 대형 평수의 경우는 6억 6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그 고덕강일 13단지 저희가 다녀왔잖아요. 네. 네, 그곳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5구제곱미터의 전세가가 3억 2,500만 원으로 그 주변 전세가 시세가 6억 원 안팎이었던 것 대비해서 큰 폭 저렴했습니다. 지역별로 주변 시세의 65%니까 지역별 편차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평균인 거잖아요? 네, 평균치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는 뭐 80% 이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조금 더 시세보다 낮춰서 65% 수준으로 맞췄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공급 대상 단지라든지 동호수를 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나요? 네, 이게 어느 동인지 뭐 몇 층에 거주게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SH공사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시면 단지 동호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자막으로 띄워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자 팸플릿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신규 단지인 고덕 13단지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고 또 저희가 갔다 온 내부 모습이 있잖아요. 그 영상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청약 통장에 관한 좀 질문을 쓰고 싶은데 청약 통장 저희가 정말 아껴야 되잖아요. 아껴야죠. 소중하죠. 한번 쓸 수 있으니까 이게 그럼 장기 전세에 당첨되면 청약 통장을 한번 쓴 걸로 되는 건가요? 이거 되게 그러면은 쓰게 되는 거면 굉장히 이제 갈등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장기 전세는 이제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주택 청약 시에 청약 통장은 자격이 또 유효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 명의로 청약통장을 신청할 수 있냐? 어떻게 되나요? 네, 그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신청자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 자산 기준이 너무 복잡해요. 저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은데 좀 요약해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공통적으로 주택이 없으셔야 합니다. 무주택자이셔야 하고 이 면적별로 소득 요건이 조금 달라요. 자산하고 자동차 보유 기준도 있는데 이 자산하고 자동차는 그 가액이 똑같아요. 자산은 이제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타 임대주택과 다르게 이 부동산이랑 자동차 이외에 뭐 현금성 예금 자산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보지 않으니까요. 전세금, 뭐 전세 보증금이나 이런 거는 보지 않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득 기준은 저희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송 씨 또 그 주거약자 주택이라는 게 눈에 띄던데 어떤 건가요? 그 말 그대로 좀 몸이 불편하신 주거약자분들을 위해서 좀 특화해서 지은 주택인데요. 그 아파트 내부에 그러니까 저층, 그러니까 1층, 2층에 좀 건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욕실에 미닫이문이나 뭐 이런 식으로 주택 자체를 좀 주거약자분들에게 좀 특화해서 지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 주택을 또 따로 이렇게 만드는 거네요? 그 같은 단지 내에서도 있다고 하니까요.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꼭 이런 주택을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고령자 분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우선 공급이랑 또 주거약자 유형에 동시에 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일단은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둘 다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고령자 우선 공급으로 지원을 하시게 되면 동호수는 이제 전산 추첨으로 배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거약자용으로 지원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층에 좀 그런 특화된 주택으로 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선택을 하셔가지고 좀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상황에 더 맞는 걸로 선택을 하시는 게 낫겠네요.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네. 1인 가구도 장기 전세 주택을 신청할 수가 있나요? 장기 전세는 기본적으로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렇지만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한해서는 1인 가구가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그리고 수서동 721-1번지 등 30세대 정도? 규모는 많지 않아요. 30세대 정도만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아, 네. 면적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1인 가구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네, 그 네, 네. 주택에 2인 이상이 같이 거주해도 되나요, 혹시? 아, 네, 그것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같이 사시는 분이 이제 신청자의 직계 존 비속이거나 배우자이셔야 된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앞서 이렇게 설명하신 게 1인 네네. 가구는 전용 40제곱미터 미만만 신청을 해야 네네. 된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전용 40제곱미터 초과한 주택을 신청을 했는데 네. 신청을 해놓고 1인 가구만 거주해도 되나요? 그런 부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13개 주거복지센터에서 매년 그 거주 실태를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한 명이 이제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 그건 또 퇴거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것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하면 좋으실 네.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실제로 들어왔다고 해요. 공공임대주택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중에도 장기 전세주택에 또 신청이 가능한지. 네. 이렇게 말만 들으면 사실 이렇게 전세 임대주택 유형도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좀 복잡하기는 한데 아무튼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기 전세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에서 퇴거를 반드시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변심이 갑자기 뭐 생길 수도 있고 변심뿐만 아니라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약이 취소될 경우 페널티 같은 게 있는지. 네, 그 부분도 좀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부적격 통보의 경우에는 해당 공고에서 결격 처리가 되는 것 외에 다른 페널티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첨자가 계약 기간 내에 이제 계약을 하지 않아서 해지 처리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페널티는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 계약을 체결했는데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서 그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또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계약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이후 그 장기 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때에는 그 계약일에 따라서 또 감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네. 전세금이 이제 부담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전세자금 대출이 공사에서 진행이 되는 건지 또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가령 이제 고덕 강일 13단지 같은 경우에 시중은행에 직접 저희가 문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때 계약금 낸 서류를 가지고 보통 대출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약금까지 내시고 시중은행에 직접 물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요즘에 또 가계부채 이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확인을 하셔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책자금 있잖아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이런 거를 활용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계약금을 납부하시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을 좀 꼼꼼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사에서 따로 진행되는 부분은 없고 개인적으로 좀 상황에 맞게끔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고가 떴다 이러면 바로 알 수 있는 방법. 네,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가 있는데요. 전화를 걸어서 이제 0번을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또 상담원이 연결이 되는데 장기전세주택 공고 시에 문자 알람 서비스를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도 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또 자막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이지만 어쩌면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계신. 이거 보려고 기다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 예상 청약 경쟁률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지금까지 경쟁률 그리고 커트라인을 좀 한송 씨가 분석을 해오셨다면서요? 나름의 기준으로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경쟁률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또 이번에 시세 대비 가격을 더 낮췄어요. 원래 80%이던 걸 65% 수준을 또 낮춰가지고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SH랑 서울시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유형이 또 워낙 다양해요. 이 장기 전세 주택에. 그래서 제가 좀 추렸어요. 그래서 일반 공급 많이들 지원하시는 게 이제 일반 공급이 있겠고 그리고 신혼부부들
건물주들이 또 공급하는 또 유형이 있어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분석을 했는데 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이제 보람의 자이 입주 가능성이 있을까 이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입주자 선정 방법부터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서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 금액을 24회 이상을 납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점을 합산을 해서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때 이제 미성년 자녀 수로 이제 선정을 하고 여기서도 동일하다. 자녀 수가 2명으로 똑같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제 뽑게 되는데 지난해 12월 모집한 39차 공고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이 보람이 자이처럼 서울시에서 매입형으로 신규 공급된 단지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게 이제 신마곡 벽산 블루밍이라는 단지였는데 이때가 일반 공급을 72제곱미터에서 4가구를 모집하는데 133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33.3대 1이었어요. 그리고 84제곱미터 일반형은 16명 모집에 517명이 지원을 해서 32.3대 1 이렇게 됐어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죠. 네. 근데 입지가 조금 더 지금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일반 공급 기준으로 커트라인이 당시에 이제 1순위에서 끊어졌는데 28점, 27점 이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신규 공급이 아닌 이제 공가 재모집 일반 공급에서는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가 39차 기준으로는 금천구 소재의 백운 한비치라는 백운 한비치라는 아파트였는데 한 가구 모집에 63명이 지원을 해서 63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만치가 않네요. 만만치가 않죠. 장기 전세도 정말 인기가 높은데 1순위에서 끊겼고 가점이 30점이었으며 세 자녀 를 가진 분이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기가 높았던 게 중랑구 묵동에 있는 묵동 리본타워였는데 4가구 모집에 242가구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랬고 1순위 소득 70% 이하에서 걸러졌는데 가점이 28점이었어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공급이 이제 소득이 70% 이하 여기서 다 끊어졌고요. 가점은 25점에서 27점 정도가 됐고 자녀 수가 같아서 이제 그 다음에 자녀수였는데 자녀수는 한두 명 여기서 전산 추첨으로 이루어진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또 궁금해하실 게 신혼부부가 있을 텐데요. 예비 신혼부부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강동 리에파크 13단지에서 이제 신혼부부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이제 한부모 가족에게 우선 공급으로 101가구를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분들은 1순위가 혼인 기간 중에 출산해서 자녀가 있는 분들 그리고 6세 이하 한부모 가족인 분들이 1순위가 되고 이 동일 1순위 내 경쟁시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분들에게 먼저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점, 그 다음에 동일 점수시 미성년자 수 순으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38회차 내용을 조금 봤어요. 38회차에 이번 13단지와 같은 이제 고덕강일 46, 79, 89 뭐 이런 공사 건설형 신규 공급 단지들이 꽤 많았거든요. 38회. 그래서 38회차를 또 분석을 했는데 가장 경쟁률이 치열했던 게 마곡 9단지였어요. 그래서 이 신혼부부 유형으로 15가구 모집에 555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37대 1에 달했고 1순위에서 소득 70% 이하에서 끊겼는데 가점이 11점이었고요. 자녀 수가 또 2명인 분들까지 경쟁이 가서 또 전산 추첨으로 뽑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동 리엠파크도 이제 신혼부부 유형이 아마 요거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좀 더 높거나 이보다 높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나머지 단지들도 좀 공통적으로 봤는데 1순위 소득 70% 이하 그리고 가점 9점에서 10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상 청약 경쟁률까지 알아봤는데요. 예상 청약 경쟁률 참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내가 지원했을 때 이게 얼마나 많은 신청자가 몰릴지 저는 진짜 감이 안 오거든요. 예. 그래서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요즘처럼 이제 집값도 많이 올라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상황인데 장기 전세주택 제도를 꼭 잘 이용하셔서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브릿지는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브릿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